안녕하세요. 인천사연구소 김상태입니다. 제가 구술 체력을 맡았던 부분들은 계양구, 그다음에 연수구, 그리고 부평구였는데 그 구술 대상자들을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맞는 분들을 딱히 섭외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처럼 그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술 대상자 정보를 출생년하고 출생지, 그리고 현 거주지, 그리고 전쟁 당시의 거주지로 분류를 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분은 여자분이시고 4분은 남자분이시고, 대체적으로 40년 전후한 시기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1927년생도 있기는 한데 1933년에서 42년 뭐 이런 정도의 시기에 출생하셨던 분들이었었고, 그리고 그 구술 체력을 할 때 질문지를, 기본 질문지를 그렇게 그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10개 항목을 만들긴 했지만은 꼭 이대로 구술이 진행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체록자의 그 주요 구술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구술자들의 이야기들을 이 표식으로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는 구술자들이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딱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는데도 거부감이 없으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은 이분들이 인천에서 그 전쟁의 기억은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숨을 못 쉬겠네. 그래서 그냥 앞에 그냥 기마무개, 뭐 심화무개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평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억했던 전쟁은 전쟁 직후에 부평으로 북한군이 진입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평 경찰서가 퇴각을 하면서 무기고에 있던 무기들을 소각하면서 폭발음이 진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북한군이 부평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일단의 군인들이 집으로 와서 숙직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북한군을 대면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의 인상이 북한군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들을 내려오면서 이것 가지고 좀 밥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북한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북한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점령하고 나서 학생들을 부평의 대한극장에서 모이게 해서 뭐 노래와 사상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래의 경우에는 김일성 찬가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기억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교육헌장이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억들은 어렸을 때 강제로 주입된 그 기억들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요 신생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쟁을 경험을 했는데 6살 연상인 외삼촌이 의영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탈출을 했고, 그 이동 경로를 보니까 지금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바로 이 징집 장소였었어요. 인천에서 징집되는 그 사람들의 징집 장소가
인천기계공업학교인 걸로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딱히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없는데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북한군들이 북한군 탱크가 피격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 탱크가 피격되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 전투가 뭐냐면 부평 전투예요. 그래서 이 부평 전투 그 승전 기념비가 지금 부평 아트센터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냥 폭격이 돼서 맞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별다른 그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난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야 될 정도로 위기의식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존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해도에서 장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쟁이 발발을 했었는데, 전쟁 중에는 바로 그 장현 지역, 그 지역에 있으면서 유격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장현에서 징집이 되어서 경찰서로 끌려가던 중에 유엔군의 폭격을 이용을 해서 도망을 했고, 그리고 도망을 해서 장현 근처에서 산속에서 은신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8240 부대 소속으로서 유격대 활동을 계속 했었고, 휴전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 북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6월 달에 백령도로 돌아왔고, 그리고 백령도에서 군사훈련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협계열차를 얘기할 때 수려선이나 수인선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옹진에도 이 협계열차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술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 좀 벗어도 안 되나요? 답답해서 숨이 막혀가지고 좀 잘 안 되는데,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삼각지에서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재학 시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 전쟁이 났지만은 그 큰아버지가 당시에 육군 본부에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난 가는 걸 말렸고, 그래서 피난을 못 가서 서울에서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가 북한군이 점령하고 나서 이제 군인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그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복 후에 부산으로 출장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1.4 후세 때 다시 부산으로 피난한, 그리고 그 뒤에 부평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부평 지역에서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딱히 그렇게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고 서울 지역에서의 전쟁이 조금 기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생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신데 영종도에서 살고 계셨고, 전쟁 당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어났어도 피난을 딱히 갈 데는 없고, 또 피난을 갈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이 영종도로 황해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피난을 많이 왔었고, 이 구술자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그 품삯을 쌀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미도 산에 월미도 산에 폭격으로 불이 솟는 것을 구경하러 마을 사람들과 밤이면은 집 근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도 그냥 피난민들은 그 마을 뒷산에 천막을 치면서 그냥 살았었고, 그리고 영종도에도 인민군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불미스러운 일은 겪은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 후에 그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품으로 그 하얀 밀가루가 지급이 됐을 때
그 밀가루가 훨씬 더 탐이나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희 같은 경우에는 부평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쟁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전쟁 일어난 거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당일 아침에 포소리가 들렸고, 그다음에 이후에 북한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집안 어른들하고 경기도 안산으로 한 일주일 정도 피난 갔다가 다시 부평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부평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래와 사상 교육을 북한군이 나오라고 해서 갔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아침부터 한포 사격으로 인해서 계양산 일대가 포격을 받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계양산 일대까지 포탄이 날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 직후에 친구들과 이제 들판에 놀러 나갔다가 비행기 기총 소사로 인해서 친구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145 때는 덕적도로 피난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구술을 했던 분들은 145 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145 때 피난을 가버렸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145 때 이후에 그 인천에서의 생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이 같은 경우에는 인천여중 2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송월동에서 이제 석바위 쪽으로 피난을 가던 중에 북한군을 목격을 했지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145 때는 목포로 피난을 했다. 이런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동네 인민위원회 관련 가족들을 그 동네 남학생들이 처참하게 때리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식의 장면들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휴전 후에는 숭인동의 미군 부대에서 타이피스트로 한 1년 정도 취직을 했었는데, 당시의 주위에서는 이렇게 미군 부대에 다니는 것을 가지고 양갈부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율목동에 거주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쟁을 맞이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언니까지 같이 나와서 구술을 해주셨는데, 6.25 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전쟁 발발 소식을 알리면서 피난을 권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각자가 쌀을 담아서 군자 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쌀을 어디에 담았냐면은 각자의 베개 속에 담아서 자기가 지질 수 있는 것만큼 크기의 베개에 쌀을 담아서 피난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자로 갔지만 하루 만에 다시 그냥 율목동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오빠는 열흘 후에 걸어서 집으로 교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종군 기자였었고, 이 종군 기자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북한까지 국군이 진군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종군 기자라고, 약혼자가 종군 기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문학산 근처로 피난을 왔는데, 여기서 오빠와 이종 사촌 오빠가 북한군의 그 검문에 걸려서 신흥초등학교로 이송되는 이런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시계를 이 북한군에게 뇌물로 주어서 풀려났는데, 당시 어머니가 이 시계를 뇌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들 혼수 준비를 한 것인데, 그 혼수 준비품으로 이 오빠들을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당일 한포 사격을 목격을 했는데, 이후에 그 문학산 근교로 다시 피난을 했을 때 그 문학산을 넘어서 진군하는 미군들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145 때는 약혼자의 권유로 인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했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 선생님의 경우에는
강령에서 황해도 강령에서 거주하다가 6.2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 당시 오빠는 공군이었었고 작은 아빠는 국군으로 이렇게 복무를 했었는데, 이 전쟁 직후에 작은 오빠가 9월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휴가를 왔는데 복귀 방송을 듣고서 복귀를 했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점령 북한군이 집으로 찾아와서 오빠의 거취를 물으면서 가족을 위협을 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의 면전에 총구리를 대면서 오빠가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은 아버지의 주도로 해서 순위도로 피난을 갔고, 또 이제 순위도가 전쟁 후에 북한으로 편입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 함정으로 소청도로 피난을 하고, 그리고 휴전 후에는 인천 숭례동에 이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 지역에서의 활동은 미군 부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철, 종이를 모아서 폐품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이제 쓰레기 이 관리인이 있는데, 이 쓰레기 관리인이 이웃이어가지고 멀쩡한 프린터 용지,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프린터 용지 보면 양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돌돌 말아서 어떤 프린터 용지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컴퓨터 썼을 때 그 프린터 용지를 가지고서 종이 봉투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때 북한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갔던 모습들은 일반인들이 입고 있던 흰 옷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입거나, 아니면 이불 호청을 뜯어가지고 하얀 천을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크게 잡아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 하는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슬에 나타난 정보들은 이런 것들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하나는 지금 여기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6.25 전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용어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번, 네, 그냥 읽겠습니다. 기억하는 6.25 전쟁과 주입된 6.25 전쟁. 구술자들은 대부분 출생지나 출생지에서 가까운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6.25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천 거주 구술자들은 대부분 6.25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인민군이 인천에 왔을 때 인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직접적으로 군인이나 인민군을 대면한 적은 많지 않았고, 인민군은 피난을 떠나는 과정에서 목격을 하였지만 이들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경우에는 후퇴하면서 너덜한 옷차림이나 약탈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위원회 같은 곳에서의 활동은 별로 기억이 없고, 한두 번 정도나 학교나 극장 등에 모여서 김일성 창가 등의 노래와 사상교육을 받긴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노력 동원 등은 기억하는 구술자가 없습니다. 전쟁 당시의 생활은 이전과 비교하여 물자가 부족할 정도를 빼고 나면 특이한 점은 없었고, 전쟁 당시의 특별한 음식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대부분 고추장, 된장 정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생활은 부족한 물자로 인한 당시대 일반적인 어려움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난 시 타지에서의 생활은 연령대가 심각하게 전쟁을 고민하는 나이가 아니어서인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노는 새로운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을 한 경우도 거주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까지 갔다가 곧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구술 체력을 통해 확인되는 6.25 전쟁 발발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성별과 연령대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6.25 전쟁의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편차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북에서 피난온 구술자들과 인천에서 거주하다 전쟁을 겪게 되는 구술자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컸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교육받은 것처럼 심각할 정도로 전쟁을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전쟁에 참상을 겪었던 피난민의 경우와 인천에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도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지역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서 최종 목표가 인천이 아니고 거쳐가는 정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북한군을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퇴각하는 북한군이 공습을 피해 이불 광목을 머리 위로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뒤집어 쓰고 이동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군의 비행기 공습을 피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군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인민군에 대한 평가보다 나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적군인 인민군은 사상적으로 무장된 점잖은 신사의 모습으로 자신의 식량을 내놓으면서 밥을 해달라는 것이고, 아군인 국군은 후퇴를 하면서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무조건적인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구술 체록을 통해 우리는 기억에 대한 다양한 편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느끼는 전쟁은 주입된 전쟁으로 경험과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의 혼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겪었는가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구술 체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현실 인식을 위한 적합한 전쟁의 실상을 이데올로기 장악이 아닌 명확한 사실 인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실로 인식하게 하여 전체를 호도하는 경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6.25 전쟁의 모습은 각기 경험한 경우의 수가 다르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 따르는 오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명이 되듯이 전쟁을 경험했던 방식이나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가적으로는 위기였고 불행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불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호재였던, 그래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은 어느 한 사람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또 그 한 사람만의 기억이 전쟁의 전부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6.25 전쟁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았을 때 기억하는 전쟁과 주입된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의 모습이 체력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느껴졌고, 또 그 구술자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한 기억도 있지만은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남의 기억이 자기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